2022년 지방직국어 종합 실전 모의고사 2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술성하고 과학성을 구분한 거죠. 1번 지문부터 보면 기술성, 이것은 보편성이 아니고 특수성이 되겠고요. 가치 중립성이 아니고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바로 하면은 기술성, 특수성, 가치 판단, 불가피성 이렇게 되겠고요. 2번은 과학성, 과학성은 특수성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즉 보편성입니다. 과학성은 보편성 그리고 가치 중립성 이렇게 해야 되고요. 틀렸고요. 3번 보면 기술성, 특수성, 가치 판단, 불가피성.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면 과학성, 보편성. 여기까지는 맞지만 가치 판단, 불가피성이 아니고 가치 중립.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던립이 관청 형성 모형이고 별표 2개 합니다. 옳지 않은 것 보죠. 1번의 관료들의 효용은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4가지로 구분했죠. 던립이는 핵심 예산, 관청 예산, 사업 예산, 초사업 예산 이렇게 구분하고 이 중하위직 관료들은 이 중에서 핵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또 관청 예산의 경우는 고위직 관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관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조금, 지급 이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고위직 관료들이 이 관청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중하위직 관료들은 핵심 예산, 즉 행정기관의 자체 운영 경비에 해당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1번 지문 보면 관료들의 효용은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맞고요. 2번에 보면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편익보다는 어떤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 환경에서 오는 효용의 정진 더 큰 관심 가진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합리적 관료들은 정치 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 기능 수행을 원한다. 맞고요. 4번에 보면 통제기관의 경우 두 번째 줄에 예산을 정액하려고 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는데요. 이 통제기관에서 다루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부금 전달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또는 그 전달된 게 제대로 사용되는가 감독하는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부서들이 가지는 돈이 아니고 전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예산을 정액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리하면은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통제기관의 경우는 예산 극대화의 동기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은 신제도주의에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조직의 배태성, 제도적 동형화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지문부터 보면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이 지문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배태성의 특징은 어떻는가 하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 내용이 조직 배태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이번에 보면 제도적 동형화, 이건 닮아가는 것 맞습니다. 3번의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인, 모방적인, 규범적 동형화 맞습니다. 4번의 조직이 동형화, 사회적 정당성이 많이 확보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New Governance하고 NPM 간의 차이,
NPM이 신공공관리입니다. 자, 1번 질문부터 보면은 NPM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신공공관리. 자, NPM이 정부 내부의 문제 그렇습니다. 반면에 New Governance는 시민사회, 시장 이런 외부 주체와의 관계를 다루게 되죠. 1번 질문 맞고요. 2번에 보면 NPM은 내부라 그랬죠. 그런데 외부 주체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개혁 차원이 아니고요. NPM은 차원이 낮은 행정개혁 차원입니다. 두 번째 줄에 New Governance는 행정개혁 차원이 아니고 정보개혁 차원, 한 차원 높은 정부개혁 차원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의 NPM과 New Governance는 모두 다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 기능을 중시합니다. 그건 같아요. 그러나 이 신공공관리는 정부가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4번 질문의 New Governance는 외부 주체나 정부나 동등한, 그래서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관계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조직론에서 그 민스버그의 조직성장 경로 모형인데요. 별표 2개 하시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 연결을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간략히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조직에는 5가지 기본 부문이 있다. 이 5가지 부문 중에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게 민츠버그의 이론이거든요. 그 5가지 다 아시죠? 이제는 자, 전략 부문, 핵심 운영 부문, 그 다음에 기술 전문가 부문, 중간 라인 부문, 지원 스텝 부문, 요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야기하면 전략 부문은 최고 경영층입니다. 그래서 직접 감독에 의한 조정을 통해서 단순 구조일 때 가장 효율적이다. 핵심 운영 부문은 실무 작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문적 관료제 구조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세 번째가 기술 전문가 부문인데 여기는 분석가들이 주체가 되는데요. 과업 과정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그리고 기계적 관료제 구조에서 효과적이다. 네 번째가 중간 라인 부문인데요. 이것은 중간 관리층이 주체가 되고요.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그리고 사업부재 구조에서 효과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원 스텝 부문. 여기는 지원 스텝들이 주체가 되고 상호 조정에 의해서요. 에도크라시, 임시 조직 혹은 유동 조직 이렇게 부르죠. 에도크라시가 효과적이다. 이런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전략적인 정점은 단순 구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6번 문제는 수평적 전문화하고 수직적 전문화인데요. 별표 3개를 넣어주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자주 만드는 그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상한 1, 2, 3, 4 4칸을 만들어 봅니다. 이미 다 만들어 본 분들도 한번 복습 삼아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로 기준은 수직적 전문화, 그리고 위에는 높다, 낮다. 그 다음에 가로 기준은 수평적 전문화, 왼쪽 편에 높다, 오른쪽에 낮다. 그러면 요 4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맨 위에 수직적 전문화도 높고 수평적 전문화 높은 요걸 상한 1이라고 하고 그 옆에 상한 2, 그 다음에 밑에 왼쪽 편에 상한 3,
마지막 상환사. 이렇게 1, 2, 3, 4. 이 표 만드는 걸 여러 번 해봤죠. 그죠? 그래서 상환1 경우에, 즉 수직적 전문화도 높고 수평적 전문화도 높은 경우, 상환 1의 경우에 비숙련 직무가 해당이 되고요. 상환 2의 경우는 수직적 전문화가 높고 그러나 수평적 전문화는 낮은 경우, 이것은 상환 2로서 일선 관리 직무가 되겠고요. 밑에 내려와서 왼쪽 편에 상환 3, 즉 수직적 전문화는 낮지만 수평적 전문화는 높은 경우 전문가 직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환 4, 그래서 두 개 다 낮은 경우는 고위관리 직무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죠. 1번의 전문가적 직무는 아까 우리 표에서 보면 전문가적 직무는 수직적 전문화는 낮죠. 수평적 전문화는 높다. 자, 1번 지문에 두 가지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틀린 지문이 된다면 아시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보면 직무 확장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추가하는 수평적인 설계다. 그래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정리를 해보면 수평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의 일만 할 때 수평적 전문화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여러 개 일을 하면은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지문처럼 직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전문화와 반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무 확장은 수평적 전문화와 반대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무 확장이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 탁자를 만드는 공장인데 어떤 종업원이 지금까지는 톱질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는 어떤 조립하는 기능까지 맡게 된다면 이것은 직무가 확장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할 때 수평적 전문화가 높아지는데 방금처럼 톱질에다가 조립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전문화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직무 확장은 수평적 전문화와 반대된다. 자, 이번 지문에 보면 직무 확장은 세 번째 줄에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진다. 맞죠? 이번 지문은 옳은 이야기. 3번에 보면 고위관리 직무는 두 가지 모두 낮다. 아까 우리가 표를 그렸죠. 수직적 전문화도 낮고 수평적 전문화 낮은 사상한 경우에 고위관리 직무 맞습니다. 4번에 직무 풍요화 또는 직무 충실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직무 충실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직적 전문화와 반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 반대되는 게 바로 직무 충실화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4번 직무 풍요화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자율성을 높이고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반대되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표, 우리가 자주 만들었던 표,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이중순환 고리학습인데요. 이것과 대비되는 게 단일 순환 고리학습입니다. 일단 별표 2개 하시고요. 지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근의 홀로그래픽 조직입니다. 이 홀로그래픽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정리하면 자기 조직화 될 수 있는 조직이다.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조직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는 조직. 이렇게 되고요. 이 홀로그래픽 조직이 유지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문에 나와 있는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규범이 있는데요. 그 규범이 조직이 속해 있는 그 환경이 변화된단 말이죠. 환경이 변화되면은 규범이 어떤 적절한 행동 근거가 되는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중고리
학습의 그 능력에 의존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질문은 옳고요. 2번 보면 개방적인 조직보다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요 2번 질문은 단일고리 학습의 내용입니다. 이중순환고리가 아니고요. 단일고리 학습입니다. 3번 보면은 학습 효과가 빠르고 국소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단일 고리 학습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4번에 보면 기존의 규범, 지식 체계 하에서 오류를 발견, 수정, 이것도 단일 고리 학습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주인 대리인 이론에 대한 건데요. 그 중에서 정보 비대칭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면 정보 비대칭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죠. 하나는 도덕적 해이가 있고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관료들이 피규제 집단의 입장을 옹호한다. 관료 포획 현상은 도덕적 해이가 되는 것입니다. 2번에 보면 틀렸고요. 2번에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의 업무 처리 능력을 알지 못해가지고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한다. 역선택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3번에 보면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이라는 게 운영을 좀 방만하게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민영화를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의 경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따라서 3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4번에 보면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또 내부 고발자 보호 등등 옳은 내용은 바로 이 4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공직 분류입니다. 옳은 것은 1번부터 보면요.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 이것은 등급이 되겠고요. 이번에 직무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다르다. 직렬이 되겠습니다. 3번 보면 비슷한 성격의 직렬 모은 것을 직군. 제가 본강의 시간에 위급렬군 그랬죠. 위급렬, 렬 다음에 군입니다. 그러니까 렬을 모은 것이 군. 그래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위급렬군. 4번 보면 동일한 직급 내에 분야가 동일한 직무로 세분화한다. 직류. 이것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급이 아니고 동일한 직렬 내에서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문가부터 보겠습니다. 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 그러니까 업무 수행 실적하고 시험 성적이니까 이것은 기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의 부합 정도, 내용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담당 교사를 채용하는 시험인데 국어에 관련되는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수학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부합 정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게 내용 타당도가 됩니다. 다에 와서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와 문제의 부합 정도, 이것은 구성 타당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강의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기준 타당도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기준 타당도에는 동시 타당성과 예측 타당성이 있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적 타당성과 차별적 타당성이 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의 총지출 산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2번 지문에서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 플러스 기금 마이너스 내부 거래 마이너스 보전 거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건 수입 측면에서 본 거고요. 지출 측면에서 보면 3번 지문에 경상 지출 플러스 자본 지출 플러스 융자 지출. 그래서 3번 지문이 맞게 됩니다. 아까 2번 지문에서 보면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 플러스 기금 마이너스 내부 거래 마이너스 보전 거래라고 하는 것은 보전 거래란 뭐냐 하면은 국채를 발행했거나 또는 상환하는 것 또는 차입 또는 차입금 상환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렸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예산의 신축 집행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보면은 계속비 경우는 매년 연보액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목 간의 예산 유형입니다. 상호 융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반항을 그 입법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입법 과목 간의 예산의 상호 융통을 이야기한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이체라는 것은 정부 조직법의 개정입니다. 그 개정으로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예산을 변동시키는 거 맞고요. 4번의 2홀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우리나라 예산제도 설명인데 한 번 더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것은 국가재정법상의 내용이고 헌법상 이렇게 나오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이번에 보면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 회계만 아니죠.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도 포함이 됩니다. 2번 지문도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준예산 편성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지문처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린 내용이 되고요. 4번에 보면 준예산은 세 가지 형태로 한정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헌법이나 법률로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그 다음에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받은 사업의 계속 비용, 이런 데 한정이 되죠. 4번 지문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종합실전 모의고사 1회 때 출제됐던 문제를 한 번 더 설명 그리고 풀이해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번은 별표 2개 하시고요. 지문을 보겠습니다.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가에 들어갈 것은 납세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납세고지가 이루어지면요. 정부는 그 납세자한테서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그 하나의 자산이죠. 채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다시 지문에서 정부의 지출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한다. 그 정부의 지출을 지출 원인 행위가 됩니다. 지출 원인 행위. 그 지출 원인 행위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공사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그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시켜보면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정부의 지출을
지출 원인 행위 시점으로 계산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기본적인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요. 별표 2개 하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보면 주민자치 원리는 영국과 미국 그렇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이 되었고요. 단체자치는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달이 되었다. 맞고요. 이번에 보면 주민자치가 법제적 요소 아닙니다. 법제적 요소는 단체자치가 되죠. 거꾸로 되어 있다.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재량의 범위가 큰 것은 주민자치입니다. 3번 질문에 단체자치가 재량 범위가 크다 아닙니다. 주민자치에서 재량 범위가 큽니다. 4번에 보면 단체자치에서는 입법 통제하고 사법 통제가 주된 통제 방식이 아니고요. 행정적 통제가 주된 통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지방세 중에서 자치구세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지방직 시험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별표 3개를 하고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치구세를 보기 위해서 지방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세가 있고요. 시군세가 있고요. 또 특별시, 광역시세가 있고 자치구세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문제에 보면 자치구세니까 대비되는 것이 특별시, 광역시세가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돼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세의 보통세에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요 복잡하지만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보통세가 있으면 목적세가 있죠. 목적세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세 7가지, 그 다음에 목적세 2가지 해서 이렇게 구성된 게 특별시, 광역시세가 되고요. 자치구세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세만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요. 자치구세는 모두 몇 개인가? 가가 해당이 되겠네요. 재산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2개가 되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세외 수입의 종류입니다. 자, 질문가부터 보면요. 첫 번째 줄에 공공시설을 소비자가 사용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시설을 사용해서 얻는 편익이 있다면 그 대가로 징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 사용료 혹은 하천 사용료 그래서 그런 게 해당이 되고요. 질문가는 바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는다. 이것은 분담금이라고 해요. 정의를 내리면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징수하는 거다. 그래서 분담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담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담금은 예를 든다면 소음 부담금 혹은 재건축 부담금 이런 등등이에요. 그 수익자의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하고 부담금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에 보면 행정 서비스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이건 수수료가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수수료라는 거 예를 든다면 인감 증명 발급 수수료라든지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 이게 수수료인데요. 그러면 사용료하고 수수료하고 어떻게 다른가?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거고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사용료, 나는 분담금, 나는 수수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의 정부 3.0 특징입니다. 1번, 3번, 4번이 해당이 되고요. 1번의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3번의 정책의 적시성, 4번의 협업 본격화.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하고 온라인을 통한 어떤 협업, 이런 것도 그런 공간을 구축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지문 2번에 프로세스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정부 1.0의 특징입니다. 3.0이 아니고 1.0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지 않는 것이죠. 19번은 민자 유치 방식인데요. 틀린 것 보겠습니다. 자, 1번에 BTO입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미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대로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자, BTO. B라는 것은 build, 건설하다. T라고 하는 것은 이전하다, 소유권 이전, transfer.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것은 operate, 운영하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 BUILD, 건설, B 들어있고요. 소유권이 정부 부문의 기부 체납 방식으로 기속된다. transfer, BT.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운영권 인정, operate, BTO.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보면 BLT, B가 건설 후, 여기 L은 리스입니다. LEAS, 임대하다. 자, 그런데 일정 기간 임대 후 돼 있고요. T, 트랜스퍼, 정보 부문의 기부 체납 맞고요.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3번 보면 BOT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O는 뭐냐 하면은 own, 소유하다. 개인이,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다. own입니다. OWN입니다. 시설을 건설하면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 그 다음에 T는 transfer,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정부에 기속된다. 맞고요. 4번의 BOO입니다. build, 세우, 건설하다. 그리고 own,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지문에 보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게 트랜스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배치 전환의 유용성 아닌 것은 봅니다.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배치 전환 간단히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수평적 이동입니다. 그래서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 전직이라든지 전보라든지 파견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계급 내의 수평적인 인사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전보라는 게 뭐냐면 동일 직렬, 동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것을 전보라고 하고요. 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무 9급에서 행정 9급으로 전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파견 이런 것은 공무원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와서 유용성이 아닌 것, 1번에 조직의 활성화 될 수 있죠.
2번도 침체 방지도 되고요. 3번 비공식 집단의 폐도 제거되는데 행정의 전문성은 정진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데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되니까. 그 4번은 아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방직구급 대비 종합실전 모의고사 2회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이번 지방직구급 시험에 좋은 성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